안녕하세요. 월요일날 뵙네요. 다음 주는 수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교재 226조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정처분 나갈 차례죠. 226조. 자, 그럼 제재 계속 갑니다. 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정처분인데요. 일단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로 구분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자격 정지 처분이 있고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의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중개사무소 어디서 열었냐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열었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장이에요. 이분이 감독을 나갔죠. 감독을 나가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라든가 또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은 직접 자격 취소나 자격증을 못하죠.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주는 건 맞을 거예요. 근데 이때 통보하기 전에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래요.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될 거예요.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 그러니까 청문을 해줘야 되고 자격 정지 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받고서 서류를 쫙 모아서 교부한자에게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이번에는 서구청장이에요. 서구청장은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감독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은 시군구청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시도의사한테 통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도의사가 인천시장인지 서울시장인지는 확실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인천시장에게 통보하면 이자가 필요한 절차 이행하고 교부한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의사한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말씀드린 게 226쪽에 위반 사실의 통보라고 돼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지관할 시도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지관할 시도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증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여기에 밑줄이에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하는 거지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한 후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의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이에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필요한 절차를 이자가 이행을 하고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각각 자격 취소 사유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예요. 이제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격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요. 대리시험 봐서 취득했습니다. 자격을 취소합니다. 다음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인중개사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격을 취소합니다. 다음에 기억나세요?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했어요. 그럼 자격을 취소합니다. 또 하나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사가 이중 소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격을 취소합니다. 자격정지 중 이중 소속하게 되면요, 이건 업무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이분이 자격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자격정지를 먹었습니다. 이 A가 가서 쉬어라 이랬죠. 근데 집에 쉬다가 B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소공으로 다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이중소겠죠. 업무한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합니다. 이거.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인인계사가. 그러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우리 법 위반 징역형 선고. 그러면 타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받았어요. 자격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법 위반이에요. 우린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의사가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징역을 받았더라도 변호사의 자격이나 의사의 자격을 취소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징역형의 선고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징역형 선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다. 그러면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매게 돼 있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을 4년 동안 유예하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징역형 선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집행유예 선고받아도 자격을 취소합니다. 징역형 선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자격취소 사유 네 가지가 이겁니다. 부, 양, 정, 징으로 암기합니다. 부양정, 징이다. 부양정이라는 게 있어요. 상륙작정이라 이런 거 할 때 이제 부양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쪽 애들은 부양정이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저쪽 애들은 부양정에는 징이 있답니다. 부양정, 징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거예요. 부양정, 징. 자, 그래서 자격취소 사유 요 정도 이제 감 잡고요. 특히 이 법에 위반해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취소라는 거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가 뭐라고요? 자격 취소예요. 자, 이제 자격정지로 내려갑니다. 자, 공인인계사의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정지 사유는 먼저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가 이중소속했어요. 그러면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죠. 근데 자격정지 중 이중소속했어요. 이때는 자격 취소. 그럼 평상시 이중소속은 뭐라는 얘기예요?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소속 공사 인장 등록하셔야 되죠. 인장 등록을 안 했습니다. 미등록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 소공사 확인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불성실하게 설명했다든가 또는 설명할 때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 소공사 확인 설명했거든요. 그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되죠. 근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소공사가 이거 거래계약서 씁니다. 그럼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계약서 썼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죠. 그럼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죠. 다음에 소공사가 계약서 쓰면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썼어요. 이중계약서 썼습니다.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소공 금지행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금지행위를 뇌무수거 증직투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역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 7가지가 이겁니다. 요거는 암기표에 이, 장, 불, 확, 거, 거금으로 돼 있죠. 이장불, 확거, 거금 이렇게 끊습니다. 문장은 그거예요. 이장님 집에 불났답니다. 확거랍니다. 거금을 준답니다. 이장불, 확거, 거금 줄게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이거 근데 눈으로 익혀도 돼요. 이것도 보세요. 소공이 이중소하면 뭐라고요? 자격정지. 금지행위에도 자격정지. 그다음에 소공 인장록 해야 되죠. 안 하면 자격정지. 그다음에 소공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공이 확인설명이나 거래계약서를 위반했다. 역시 자격정지죠. 그러니까 5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장불, 확거, 거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격정지 역시 최고가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부과청에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저 228쪽에 자격정지 기준해갖고 표가 있죠. 6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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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준기간을 정해주고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가중을 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건 이제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해할 사항이에요. 그럼 우리 법상 자격정지라는 건 누구한테만 나갈 수 있다고요? 소속 공인인계사 이자에게만 나갈 수 있어요.
왜 개업공인인계사는 자격정지를 먹을 수가 없느냐? 자,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개업공사가 이중소개했어요. 개공이 그럼 필취다 임취다? 필취. 우리 개업공사가 인장 미등록했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여 계약서에 나열했어요. 인장은 업무죠. 그러면 제재가 업무정지. 우리 이거 아직 안 했는데 성실 정확하게 개공이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핵심 중개행위 있잖아요.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 이게 핵심 중개행위죠. 핵심 중개행위 위반은 일단 업무정지로 기억합니다. 업무정지인데 여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 단계를 내렸죠. 이게 애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서명 날인 안 했어요. 이건 업무죠. 그럼 서명 날 안 하면 업무정지.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를 개공이 했습니다. 계약서 쓰면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했어요. 그럼 이건 임취. 질서를 물러나게 우려가 있죠. 금지행위라도 임취. 그래서 요건 임취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위반해버리면 개공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소공한테만. 그래서 이것이 문제내기 진짜 좋아요. 문제내기가.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걸 모두 골라라.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걸 모두 골라라. 그렇게 낼 수 있죠. 그러면 인장, 개공 위반은 뭐예요? 업무정지. 소공 위반하면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위반,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위반, 개공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 위반하면 자격정지. 임취는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죠. 임취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러면 여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를 개공이 있었다면 업무정지 나갈 수 있죠. 금지행위했다면 개공은 업무정지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면서 자격정지 사유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빠지는 게 이중소속하고 불성실 서명. 이게 빠지고 있죠 지금. 이중소속을 개공하면 뭐예요? 필취. 소공하면 자격정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가 개공이었어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소공하면 자격정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내는 게 또 가능해요. 그러면 소공이 위반했을 때 개공이 등록 취소당하는 사유 있죠. 개공이 등록 취소당하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기한이 6개월이겠어요? 3개월이겠어요? 6개월 가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중소속을 소공했어요. 기준기한 몇 개월 가야 돼요? 6개월 나가야 됩니다. 여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했죠. 개공 위반하면 임취 아니에요? 임취니까 소공 위반하면 기준기한이 6개월이죠. 나머지는 몇 개월? 3개월. 암기사항? 아니에요. 이해할 사항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공이 해버리면 등록 취소를 먹는 사유는 6개월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229쪽, 228쪽 맨 밑에 보고 통보를 봅니다.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자격 취소의 밑줄 5일 내 5일의 동그라미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이 사실을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겁니다. 며칠 내에 내라? 5일.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5일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한 5일이 이거예요. 유일한 5일. 오늘 5일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격증의 반납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이 취소 밑줄 그어야 되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의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게 그 공인사의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면 역시 자격 취소에서는 증 반납하라는 얘기죠. 며칠 내? 7일 내. 누구한테 반납하래요? 시도의사인데 교부한 자예요? 사무소예요? 교부한 자. 그러니까 취소한 놈한테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내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그럼 역시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보고 통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정지 시에는 자격증 반납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합니다. 다음에 취소 시에만 증을 반납한다.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차츰 알게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용고사 합자인 행정처분이 나와요. 거래용고사 합자인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가 있죠. 지정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만 있어요. 누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지정 취소에는 이미 하고 넘어왔습니다. 230쪽 넘어갑니다. 이건 부운정 일사죠. 기억나세요? 제 친구 와이프한테 맨날 맞고 사는 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사냐 그랬더니 부운정이 붙었다고 그랬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용고사 합자 지정을 받았을 때 부정지정. 부정지정. 그 다음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운영했거나, 그 다음에 정보 관련 사항을 거래용고사 합자 위반한 거예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정보를, 그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부운정 일사.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여기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처분 중에 필취 사유는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사유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후 절차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취소 시에는 5일 내 반납하고 5일 내 다른 시도자에게 통보하고 국장 보고하고 7일 내 증을 반납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격은 꼭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행정처분이 끝났고요. 이제 230쪽 행정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231쪽에 표를 보고 계시면 돼요. 행정벌은 그래도 행정처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행정형벌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이 있죠.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행정벌, 행정벌 공통 단어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벌과 질서벌을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자, 이 형벌은 뭐냐면 징역 또는 벌금을 말하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의해서 재판으로 법원에서 나갑니다. 이거는 질서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과태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가 다름 아닌 질서벌이에요. 그럼 형벌의 종류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 그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더라.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행정벌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 법상 그럼 제재가 토탈 다 나왔죠. 지금까지 뭘 했냐면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럼 행정처분의 종류는 일단 등록 취소가 있어요.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죠. 이건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죠. 다음에 공인인증서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자격 정지 처분이 있었어요. 이건 공인인증서 행정처분이죠. 다음에 거래공고사 합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법상 토탈 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토탈 제재는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크게 나눠져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행정벌은 다시 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처음 들으신 분은요, 행정처분은 이게 5가지가 행정처분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말한다. 다음에 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한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한 건의 위반하고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걸 병과라고 그래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큰 줄기가 이렇게 나눠졌죠.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라인이 틀리면 같이 나갈 수 있다. 라인이 틀리면 같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형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이중소속. 이중자 들어가는 거. 우리 개업공사가 이중소속했어요. 등록 취소죠. 거기에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등록증 양도되어 있다. 등록 취소하면서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소공사가 만약에 이중소가 걸렸죠. 그러면 소공사 자격
정지 나가면서 1년 징역 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동시에 나갈 수 있다.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또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있죠. 라인이 틀리죠. 그럼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동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위반행위로. 근데 우리 공인유사법에서는요.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 취소 때리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가는 거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우리 거래공사업자가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안 받았거나 위반 운영했거나 요거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죠. 그러면 지정 취소 먹으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요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동시에 나갈 수 있다. 근데 라인이 같아요. 형벌 나가면서 질서벌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같은 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어요.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라인이 같기 때문에 이중제재 금지 원칙에 위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 나가면서 질서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경과를 잘 묻진 않아요. 근데 이걸 물었을 때는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처분과 형벌 나갈 수 있고요. 행정처분과 질서벌 동시에 나갈 수 있고, 그러나 형벌 나가면서 질서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이제 각각의 사유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교재 232쪽이에요. 그럼 이제 3년에 3천인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 이거는 5가지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금지행위에 3가지가 껴 있죠. 기억나세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라 하겠습니다. 3년에 3천 맞죠? 이자와 동격인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3년에 3천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와 부등록자, 야 둘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고발 대상이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의 3년짜리 3가지. 그게 뭐예요? 증직투, 증직투다. 증이 뭐예요? 증서를 중개했거나 매매업했거나, 직은 직접 거래했거나 쌍방대리했거나, 다음에 투는 투기 조장을 했거나. 그래서 무부증직투예요, 이거. 무부증직투. 3년짜리는 그러니까 5가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3년짜리를 그럼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3년짜리를 모두 골라라. 딱 한 번 있었어요. 19회 때. 근데 반드시 함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년짜리 있잖아. 1년짜리 징역사유.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 징역사유 때문에 3년을 반드시 함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눈으로 쉽게 익혀도 돼요. 무부증직투.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거고요. 자, 문제는 1-2예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입니다.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년짜리. 자, 그럼 1년짜리 그냥 이거 교재에 지금 1년짜리가 몇 번까지가 있냐면 14번까지가 있죠. 이거를 8가지로 압축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1년짜리.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먼저 1년짜리가 뭐냐면 그 이중자 걸린 거 있죠. 다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중자에 걸린 게 뭐가 있어요? 이중 등록이 있고, 이중 소속이 있고, 이중 사무소가 있죠. 모두 1년. 이중자에 걸리면 전부 다 1년. 다음에 양도되어 있죠. 양도대에 걸렸잖아요. 그럼 모두 1년이에요. 그럼 양도대에 걸리는 게 뭐가 있느냐?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가 있죠. 다음에 양도대여한 자 1-1이에요. 그럼 받은 자도 1-1이어야 되죠. 이걸 형법상 대항범이라고 그래요. 대여한 자가 있으면 대여 받은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받은 자 있어야 되고, 또 대여와 동일한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 한 자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많은 거예요. 증, 양도 대여한 자, 받은 자,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자 한 자 모두 1년이에요.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 모두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칭 기억나세요? 사칭. 이거 사칭은 우리 2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격사칭이죠.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했어요. 명칭 사칭 있죠.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아닌 자 1년 기억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1-1이에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럼 이것도 1-1이에요. 그래서 사칭자 2명 전부 다 이거 1년이고요. 다음에 표시광고 기억나십니까?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안 되죠. 이거 중개업령에서 표시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거나 사칭했어요. 다 모두 몇 년? 1년. 모두 1-1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1년짜리 짝 징역받는 거 하나 있는데 정보 관련 의무를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했어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기억나요? 이때는 지정 취소당하면서 1-1이었죠. 이거. 자, 다음에 우리 임시 천막 그 밖에 이동 위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럼 임시 시설물 설치하다 걸렸다. 그럼 마찬가지로 1-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밀 누설죄 기억나세요? 개업공사 등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 누설죄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은 1-1인데 이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 가만히 있으면 처벌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처벌된다고 그랬어요.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지행위 기억나십니까? 1년짜리. 매, 무, 수, 거. 매매요.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거짓 보수초과,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지켰을 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짜리예요. 이게. 그래서 8가지로 합치겠는데 이제 요거는 암기표의 이양, 사칭, 표정, 시, 비 금지로 돼 있을 거예요. 이양 사칭에서 끊고 표정 시비에서 끊고 금지. 이양 사칭, 표정 시비 금지. 1년 동안 이양 사칭하면 안 돼요. 다음 표정 시비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이게 1년짜리예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양 사칭, 표정 시비 금지로 암기합니다. 자, 그러면 형벌 사유 3년 1년짜리 사유를 전부 다 봤는데 이 형벌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의 적용이 있어요. 양벌 규정 233조 양벌 규정 우리 들어본 적 있죠? 자, 양벌 규정이 이거였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었어요.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징역벌금을 처벌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한다고 그랬죠. 개공은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단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양벌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을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그러면 소공이 만약에 소공이 업무상 행위로서 이중 소속을 한 바가 있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거의. 그러면 만약에 소공은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죠. 그럼 이때 개공은 얼마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게. 그럼 소공에 대하여 만약에 300만 원 벌금이 선고됐다. 그러면 개공도 똑같이 300만 원 선고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같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 법정형에 대해야만 똑같고 선고형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공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앞에서 공부하고 넘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 그러면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행위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양벌 규정은 형벌에만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형벌에만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일단 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행정형벌의 효과가 나오는데 요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행정질서벌. 과태료라고 그랬어요. 그럼 행정질서벌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234쪽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갑니다. 이거는 대상자별로 지금 쭉 나눠놨어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 기억나요? 운명. 운이 뭡니까?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변경 승인 안 받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을 운영했을 때 명이 뭐겠어요? 감독상 명령. 암기표에서 명자는요 명칭 아니면 명령이에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다.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요청 명령.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운명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이기도 하죠. 이거. 자, 다음 우리 협회.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언제 되느냐 하면 이거는 협회는 공시, 명령, 징계. 협회는 공시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기하자고 그랬어요.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3개월 내에 안 했거나 명령자 협회가 위반했다. 명령이 뭐가 있느냐. 협회는 개선 명령이 있고 시정 명령이 있고 감독상 명령이 있죠. 그러면 이제 500만 원 과태료고 임원 징계 해임을 요구했는데 불응했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했어요. 그럼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협회는 별도로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대충 돌 던지면 뭐라고요? 500과예요. 협회는 이렇게 가면 되고 문제는 우리 개업 공인인계사와 소속 공인인계사가 500만 원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죠. 개공과 소공은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몇 년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 받지 않았다. 그럼 역시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업 공인인계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죠.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500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갑니다. 자,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일단은 이것도 쭉 나열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순서 뒤바꿔서 갑니다. 이것도.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는 일단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위반했어요. 우리 공인인계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5개 광물 설치할 때는 성명 표기하게 돼 있죠. 쓰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거나 거짓 표기했을 때. 그러면 명칭,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1-1 사칭이에요. 이게 기억나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100과. 아닌 자가 위반하면 1-1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등록 취소당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정지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00만 원 과태료. 이게. 그다음에 개업공사는 표시 광고하면서 일정 사항을 명시하게 돼 있죠. 자, 표시 광고할 때 뭘 명시해야 되느냐?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되죠. 사무소의 소재지 기억나요? 또 하나가 연락처. 4가지. 그러면 개공이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1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그 우리 휴폐업 신고 기억납니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재개 신고 해야 되죠. 휴폐업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거 휴폐업 들어갔어요. 기간 변경 재개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 과태료죠. 근데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뭐였어요? 임취.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 보이죠? 임취였어요. 근데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들어갔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에 개시 기억나세요? 개시 의무 위반. 우리 개시 뭐 해야 돼요? 등자 보수. 등자 보수.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 기억해야 되죠? 자, 자격증 원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죠. 수는 보수표.
네 가지 개시 안 했다. 100만 원의 과태료. 이게.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내야 됩니까? 10일 내. 안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증에 대하여 중개 완성되면 설명해야 되죠. 설명해야 되고 사본도 교부해 줘야 되죠. 근데 설명 안 했거나 사본 교부 안 했어요.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보증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했어요.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업무적으로 기억할 게 아니고 임취죠. 의뢰인 보조치 위반했잖아요. 그건 임취예요. 그러나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 교부 안 하면 이거 일단은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안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자, 그러면 이거 일단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이거고요. 이 정도고. 지금 현재 교재에는 9가지로 나와 있죠. 마지막에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건 명칭 위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가지로 정리됐는데 이게 암기표에 명, 등, 표, 휴, 개, 소, 보,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예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영이 아니고 명, 포가 아니고 표. 1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보자고요?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입니다. 쉽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일단 자, 근데 문제는 이 사유도 암기해야 될 뿐더러 이거는 부과 징수권자가 엄청 중요하죠. 고맙게도 이거 잘 물어봐요. 235쪽 맨 밑에 나오죠. 그죠? 한 장을 넘기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거 부과권자 누구겠어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죠.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근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공과 소공이에요. 이거 누가 부과징수하겠어요? 시도의사죠.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의사죠. 이거 등록관청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정확하게 안 했어요. 개공이 근거자료 제시 안 했습니다. 이건 누가 부과징수하겠어요? 당연히 등록관청이죠. 다음에 여기 영등포 휴게소 보까지, 여기까지는 개공이 지금 대상자죠. 중개업무 관련 경미한 사항이죠 지금. 그럼 이거 누가 부과징수하겠습니까? 당연히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자격증 미반 납자, 이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징수하겠어요? 시도지사. 맞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에요. 대상자는 거래공모사업자 협회, 개공, 소공, 자격증 미반납자까지 들어가요. 근데 누가 또 빠졌어요? 중개, 보조원. 중개 보조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원은 다 빠졌잖아요 지금. 감독상 명령 대상에도 빠졌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런 거, 자격취소 자격정지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정처분 대상에도 빠졌죠. 행정질서벌 대상에도 보조원 빠져 있죠. 과태료에도. 근데 형벌 대상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보조원도 금지행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조원도 비밀누설하면 안 되죠. 보조원도 이중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형벌은요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냥 협회만 빼고. 근데 보조원은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감독상 명령 대상에도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보조원을 우리 법은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부과권자와 대상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액이 쭉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236쪽에 기준금액이란 표가 쭉 그려져 있죠. 그래갖고 이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처분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00만 원, 100만 원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근데 과태료 기준 금액은 암기하자고요, 포기하자고요? 포기하자고 그랬어요. 이거는 24회 때 낸 적이 있었어요.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이거는 암기 못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낸 거예요. 등록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할 때 이런 걸 연습하는데 등록관청은 개시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사에 대하여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맞았어, 틀렸어? 등록관청은 개시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사에 대하여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사례형 지문이죠. 100만 원만 안 넘기면 된다. 개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30만 원이거든요, 이거. 근데 여기다 대고 20만 원을 부과하였다라고 해도 맞고 35만 원을 부과하였다라고 해도 맞고. 근데 500만 원을 부과했다는 틀렸어요. 뭔 말인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질서벌까지 이제 다 봤어요. 그러면 제재 다 끝났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행정처분하고 여기 벌칙까지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행정처분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필취.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벌 중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1년짜리 징역사유 꼭 암기해야 돼요. 과태료 사유 있죠? 과태료 사유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암기해버려요. 다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있죠?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와 비교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로 암기해 주세요. 그냥. 그래서 쉽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칙에서 2개, 행정처분에서 3개.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감독 쪽에 10장에서는 이제 5개 정도를 주지않는데 작년 시험에서 여기서 7개나 출제했어요. 근데 제재를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 우리 과목에서는 엄청나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중개법이 엄청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 지금 4월이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우와,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네.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암기하세요. 이 암기 사항을 빨리 하시는 분은 언제 다 암기를 끝내느냐? 9월 달 정도에. 늦게 하시는 분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써놔야지. 자, 그래서 그 정도 익숙해지시고요. 그럼 242조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어렵죠? 부동산거래신고법도 뭐라고요? 어렵다고요? 저한테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지 마세요. 하고 쉬어야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들어간다. 여기는 지금 출제 비중이 일단은 부동산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 4문제 비중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출제 비중은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럼 이제 그동안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공인인증서법이 끝났고요. 지금 요 법은 거래 규제에 속하는 3개의 제도를 모아서 이제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있었죠. 이게 우리 공인인증서법이 있었어요, 원래. 부동산거래 신고제는. 그다음에 외국인 투지법이라고 있었거든요.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요, 신고 허가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외국인 투지법이 있었어요.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국토개혁법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 세 제도를 하나로 묶어갖고 독립법으로 탄생시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 규제에 속하는 3가지, 우리가 실무가면 이걸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3가지 제도를 갖고
법이 하나가 탄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내용이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요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242쪽 맨 밑에 법의 제정 목적이 나오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단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은 쉽게 갑니다. 이건 협의의 부동산만 얘기합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이 법이 부동산 등이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가 들어간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하나는 분양권, 또 하나는 입주권. 이게 들어가요. 그럼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외에도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이 부동산에는 우리 준부동산에 속하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고, 이제 특히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고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외국인 등이란 표현이 양괄호 4번에 나와 있죠.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법상 외국인 등이란 표현, 외국인이 누구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당연히 외국인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정의 먼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입니다. 이거 외국인 맞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당연히 외국인이에요. 다음, 외국 법에 의하였을 때는 외국 법인입니다. 당연히 이 법상 외국인인데 단체가 포함된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외국 정부라든가 국제기구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 단체도 포함된다. 외국인의 범위에. 그 다음에 내국법인일지라도 이제 외국인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인데 그 사원 또는 임원 또는 그 구성원이에요. 이들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처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내국법인은 이 법상 외국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데 여기에 임원이 10명이 있네요. 10명 있는데 이 중에 임원 중에 몇 명 이상이 외국인이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지금? 5명. 6명이 아니에요. 2분의 1 이상이다. 이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내국법인인데 의결권 또는 자본금입니다. 주식수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럼 이것의 2분의 1 이상을 만약에 외국인이 갖고 있다 또는 외국 법인이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 법인은 이 법상 외국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51%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는 50%를 갖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으로 취급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일단 2분의 1을 꼭 기억을 해둡니다. 2분의 1. 자, 그래서 외국인의 정의, 외국 정부, 외국 단체, 국제기구, 그 산하기구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거 이해를 꼭 해주시고요. 외국인의 정의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외국인의 정의 이해해 두시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거래 규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래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면서 2006년도에 이걸 강력하게 시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이 부동산 거래가 이 제도 하나 도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투명해졌죠. 이게.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역대 부동산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메가톤급 효과였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이 제도 하나 딱 시행을 하면서 세수가 무려 13조가 더 거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과표라는 걸로 세금을 냈다가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엄청나게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진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 제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대해서는요. 출제가 일단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가.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있죠. 이거 이 세 가지가 주 타겟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신고 대상 계약이다. 그래서 규제 243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1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 다음에 2번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다음에 3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위 2의 계약을 통하여, 즉 공급 계약을,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 분양권. 메모 안 돼 있으면 메모하세요. 거기 3번의 양가로 1번 가로 열고 뭐라고 메모한다? 분양권. 이게 분양권이에요. 다음 양가로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열고 뭐라고 메모해야 돼요? 입주권. 자, 그럼 신고 대상 가볼까요? 그럼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계약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지금 그 1, 2, 3번이 전부 다 매매계약, 매매계약, 매매계약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단 계약의 종류는 뭐에 한한다? 매매에 한한다. 그럼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환계약이나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이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는 특수한 매매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요. 매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판결로 취득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매매계약 해난다. 이걸 명심하세요. 이게. 그 다음 물건의 종류는 4가지로 기억합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뿐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하는 겁니다. 이거 면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제곱미터를 거래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되죠. 그다음 지분 매매를 합니다. 지분 매매 포함이겠죠.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매했어요. 그래도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중개대상물 중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었어요. 이것의 매매는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가지가 들어갔죠. 하나는 분양권, 또 하나는 입주권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분양권은 이거 일단은 기억은 모든 분양권이 다 들어간다고 그냥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토지에 대한 분양권이에요?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에요? 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럼 상가든 오피든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하여 입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이게 분양권의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계약하면 거래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뭐였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이게 빈집법이죠. 빈집법에 따른 그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걸로 취득한 입자로 선정된 지위였습니다.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법을 공부하시는데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버리면 들어갈 대지와 건물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호수가 지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래가 가능했다. 전매했잖아요. 거래 신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거와 헷갈리지 말아야 되죠. 이거 물어볼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중개대상물에서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 해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요 입주권,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나왔던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였냐면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지위에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거는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였어요. 그럼 굳이 만약에 시험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중개사물이라고 해야 되죠.
다시 당첨이 되면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중개사무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나오면 이건 중개사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어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가끔가다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쨌든 바람직하진 않아요. 좋아요. 근데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이거. 그래서 물건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는데 여기에 이제 2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공급계약도 사실은 매매계약이에요. 이거. 그럼 토지 건물 공급계약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것도 거래신고를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8개의 법률이 뭐가 있냐면 244쪽을 잠깐 보시면 244쪽에 양괄호 2번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라고 있죠. 거기 택지개발촉진법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주택 토지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공급계약 거래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밖에 부동산 공급 관련 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법이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게 건분법이라고 불러요. 건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8개 법률이 있죠.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했다. 그럼 거래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 정말 그러진 않겠죠. 다음 중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이 아닌 것을 골라라.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죠? 이렇게 내지는 않겠지 설마.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고요. 공급계약 거래신고 대상 맞죠? 그럼 법 이름을 전부 다 암기 안 했더라도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일단 거래신고 대상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문제는 맨 밑에 4번 거래규제와 부동산 거래신고인가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규제에 겹치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단 매매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이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은 실거래가를 노출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사항이죠. 그러면 실거래가 노출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이라면 거래신고 해야 돼요. 다음 농지였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죠. 이게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불러요.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이었어요. 이걸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이었다. 그럼 부동산 거래신고 다시 해야 되게요? 안 해야 되고요? 역시 해야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자는 실거래가 노출 목적이죠.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가 틀리더라. 그러니까 거래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던 매매계약이라면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 일순환 하신 분을 위해서 잠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 매매로. 그러면 이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 외국인 취득 신고가 있죠, 이거. 외국인은. 맞잖아요? 그럼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 외국인 취득 신고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 뭐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요.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던 농취증을 받았던 매매계약이라면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고 대상 계약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